1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 한 부부. 소송 중에 아내 소유 1억 가치의 부동산이 재개발 이슈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차억 4억 원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2억 원 상당 A회사 주식이 상장 폐지로 영원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당시 2억 원이었던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이혼 소송 중 아내가 1억 원어치 코인을 구입했는데요. 코인 가치가 3억 원이 되었습니다. 2억 원의 차익은 순전히 아내에게 귀속이 될까요? 헷갈리시죠? 오늘의 주제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 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일부 특허심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선거소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에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재판을 사실심, 3심의 대법원 재판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1심 또는 2심의 재판을 종결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 끝나는 날이죠.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의미는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주식의 가치, 금융재산의 액수 특정 시기를 재판이 끝나는 날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별거할 때 남편 소유 아파트는 10억 원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12억 원, 마지막 재판기일에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기어도 5대5로 재산분할하게 되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가치, 아내는 15억 원의 반절인 7억 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게 1심 판결이라고 가정할 때 남편이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심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7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죠. 재판 끝나는 날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을 재산분할로 받게 됩니다. 아내가 열이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4억 원이 되었습니다. 3심 대법원에서 14억 원의 절반인 7억 원을 재산분할로 주라고 판결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2심 재판의 종결시인 10억 원이 아파트 시가로 특정이 되고 아내의 3심 상고는 기각입니다. 여기서 소송 진행 전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오르고 있으면 소유자는 재판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방은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각자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면 소유자는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 즉 재판이 종결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의뢰인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재판 끝나기 전에 제 돈을 막 써버리거나 다른 쪽으로 빼돌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원칙이다라고요. 부부 공동생활에 쓰이지 않은 막 쓴 금원, 빼돌린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죠. 막 소비한 금원 그리고 빼돌린 재산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빼돌린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면 이익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알아들으셨죠? 금융재산의 경우에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파탄시, 즉 별거시 또는 이혼 소재기 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금융재산도 계속 변동이 생기는데
재판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계속 조회를 하고 자료를 내야 되니까 재판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재판 종결일에 KB세, 기타 부동산은 재판 중 감정한 감정가, 주식의 가치는 재판 종결일의 시가 기준인 것이고요. 여기서 소송 진행에 전략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파탄이 나면 바로 소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파탄이 나서 남남처럼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소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몽룡과 성춘향은 2005년에 혼이 나여 행복하게 살다가 2015년에 파탄이 나서 별거를 하고 2015년 파탄 시에 이몽룡과 성춘향은 각 10억 원씩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파탄이 나고 바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어 재산 분할이 5대5로 판단이 되었다면 각자 가진 재산 10억 원씩 가져라 하고 이혼이 완료되었겠죠. 그런데 이몽룡과 성춘향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5년이 흘러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이몽룡은 2016년에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서 5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성춘향이 이몽룡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성춘향의 변호사는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잖아 이러면서 성춘향 10억, 이몽룡 50억, 합하여 60억이죠. 기여도 5대5로 주장해서 이몽룡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재산분할 청구를 합니다. 60억을 5대5로 나누면 30억, 30억 가져야 하니까 성춘향이 20억을 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몽룡이 얼빵한 변호사님을 선임합니다. 이몽룡의 기여도가 당연히 더 높겠죠. 이렇게 더 높다고 주장을 해서 이몽룡의 기여도는 60%, 성춘향의 기여도는 40%. 이렇게 해서 총 60원의 재산 중 이몽룡은 36억을 가져가야 되고 성춘향은 24억 원을 가져가야겠죠. 결론은 이몽룡은 성춘향에게 50억 중에 14억 원을 주어야 하는 판결이 납니다. 두 번째, 이몽룡이 똑똑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원칙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재기 시인 2020년에 5년 전인 2015년에 파탄이 났죠. 예외적으로 2015년을 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춘향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습니다. 왜요? 2015년에는 10억씩 갖고 있었잖아요. 이몽룡이 파탄이 난 다음에 자신의 10억 재산을 50억으로 불렸으니 그거는 다 이몽룡 몫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 케이스는 변호사가 어떠한 소송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냉정한 법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기십시오. 저 신동호 변호사의 유익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